정치, 법률, 사회, 문화 하나의 작은 날개짓이 경제 흐름을 바꾼다. 주가 당락의 기승전결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자, 오늘 순서 함께해 주실 분들 청인인베스트의 오한결 대표, 손여로 팀장, KB증권의 이만준 과장, 그리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저 문희정 평론가를 소개하면서 국제청치 이러면서 떨릴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팬들이 계시더라고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신 것 이번 같습니다. 주 팟캐스트 댓글은 예. 아나운서님 팬들이 다 장식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예, 아유 송구스럽고 좀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의 이야기는 인정하는 거네요. 본인 때문에 지금 예, 제가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따로 하는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저것에 좀 홍보를 하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예, 겨우 그 정도라서 저는 아주 미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저 손여로 팀장 어떻게 된 거예요? 팬클럽 꽤 있다면서요, 멤버들. 네. 일단 제가 아직 이제 아나운서님 반응 보고 네.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제 팬을 좀 투입시키려고 자, 아직은 좀 계셔라. 예. 예비군 같은 개념으로 좀 아니 나왔어요. 빨리 동원하세요. 예, 이번에 바로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바로 동원하시는 게. 이만준 과장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쁘다고 점점 우리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서 예, 기쁩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어두운 얘기까지도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질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오한결 대표가 유독 그 지난주 댓글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했고 좋았어요. 네, 이게 객관적 비평들이 올라온다는 게 이제 우리 프로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이고 심도 있게 지적 궁금증에 대한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요. 그중에 상당히 날카로운 이야기들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스트 플리 님이 한 분야를 더 깊게 파거나 아예 쉽게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SSR 휴네시온의 경우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상장 소식에 대해 다 알만하지만 ETF 투자 같은 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과감하게 종목을 추천하는 건 환영인데 그러려면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할 듯합니다. 무궁한 발전 기원하며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할게요. 이걸 어떻습니까? 뭐 ETF 투자 같은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SSR이나 휴네시온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주식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일단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굳이 또 뭐 그걸 댓글에서 아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접근해서 종목을 잘 분석해서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기분 좋아하면서 SSR 휴네시온을 우리 오한결 대표가 소개했었죠. 맞습니다. 네. 예, ETF는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동안 특히 그 이만준 과장이 주로 많이 얘기했었죠. 예. ETF. 네. 보통 이게 연애할 때는 모든 유행가가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면 다 내 얘기 같고 그 맞아요. 댓글 보는 순간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아니 말 나온 김에 ETF 우리가 앞으로도 뭐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할 용어인데요. 예. 정확히 뭡니까 ETF? ETF는 상장지수 펀드고요. 상장 지수 펀드. 예, 상장지수 펀드고 네. 그 주식처럼 증시에 상장돼 있는 사고 팔 수 있게끔 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 ETF가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적게는 뭐 3, 40개부터 많게는 100개 넘게 이렇게 편입이 돼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지수를 추종해서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거나 그 업종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 해당 ETF를 사는 그런 투자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하. 그게 바로 ETF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 매매를 해보지 않고는 사실 그 ETF가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은행에서 신탁 형태로 ETF를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게 신탁인지 상품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신 분들은 사실 한번 이렇게 백문이불여견이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를 좀 하자면 그 지수를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모여 있는 뭐 그런 덩어리를 산다. 지수를 추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수를 추종한다. 예. 그러니까 그 증권사별로 그 해당 부서가 있고요. 그 부서에서 그 소위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가 그 이제 지수를 추종하게끔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게끔 이렇게 이만준 과장이 참 묘한 그 매력이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워지네요. 네.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이를테면
인덱스 펀드인데 펀드 상품인데 주식 종목처럼 거래할 수 있게 상장되어 있는 펀드예요. 이 펀드인데 그 말씀하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1% 상승한다.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 2%가 상승을 합니다. 아, 이 ETF는요? 네. 어허.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종목이 기업들 상장한 기업들 수가 2,200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하나 파고 하다 보면 수급도 봐야 되고 뭐 시장의 상황도 봐야 되고 뭘 네.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 2,200개 종목들이 움직일 것에 대한 평균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죠. 네. 뭐 1, 2% 선에서 끊을 수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기 전에 샀다가 좋아지면 또 팔아서 수익을 남기고 또 떨어지면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바닥이다 싶으면 또 사고. 근데 그게 개별 종목이 아닌 전체적인 걸 보고 산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이 이거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정말 쉽게. 이제 충분한데. 그렇습니까? 다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하나만.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갈 것 같으면 바이오 제약이라는 몸통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몸통이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 질문 중에 이제 그 종목을 추천하는 건 환영인데 그러려면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가끔씩 저희가 추천해 드렸거든요. 이거 제가 댓글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건 맞긴 한데 사시기보다는 이런 관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는 종목이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넌지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걸 사라 말아라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업들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셔라 라고 알려드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좀 덧붙이자면 이게 저희의 설명을 듣고 설득을 당하시면 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설득을 안 당하시면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이 종목 추천 팟캐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된 깊은 네.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요 종목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요거 이렇게 던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그 두 분의 전문가가 가끔씩 흘려주셨던 그 종목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되고 있더군요. 신세계, 뭐 CJ ENM 난립니다. 네,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상당히 어깨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대신 목이 내려갔습니다. 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다가오면서 백화점 쪽에 수요가 몰릴 것에 대한 기대감에 프리미엄이 붙는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한 시기에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사신 분이 되면 상당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집중하면서 방송을 들어야지만 캐치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 주제와 상관없이 갑자기 중간에 뭐 혹시 뭐 이 순간 떠오르는 뭐 좀 얘기하고 싶은 종목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던져볼까 고민 중이에요. 그럼 중간에 방송을 못 끊겠네. 그럼요. 방송 틀어놓고 딴짓도 못 하겠네요. 들어오시면 끝까지 가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도 놓치면 안 되고요. 요 낚시질 좋다. 어때요, 손여로 팀장? 요 진행 방식. 굉장히 저는 네. 좋은 방식인데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편집하실 분들이 힘들겠지만 청취하시는 분들이 좋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럼요. 하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님들 실력 평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좋은 우리 것 같습니다. 손 팀장께서 추천하셨던 그 테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IT 반도체 관련 종목 드렸는데 네. 이제 시장상이나 이런 것들 뉴스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냥 죄송하지 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예.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 무릎 꿇고 방송하는 걸로. 네. 의자 갖다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셔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살펴보시고 적당한 때를 한번 노려보십시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슬픈 아카시아님, 전문가로 나오시는 분들이 미래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건 아닌가요? 특히 기존 일자리가 사라져도 새로운 분야가 나오면 그에 대해 개인이 잘 대처하면 된다는 발언. 토마 피케티가 이미 지적했듯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을 위해 규제 철폐를 말하면서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어떤 기술의 발전을 막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야 한다 봅니다. 이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좀 순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문가분들이. 예. 특히 이 글을 읽고
네, 이 글이 되게 객관적으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나이브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되돌아봤고요. 혹시 아카시아라는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십니까? 아카시아 아주 그 향기로운 꽃이죠. 네, 꿀도 나오고. 아카시아는 네. 예전 이제 미국인 선교사 루소의 권유로 제가 이분 지금 댓글을 보고 좀 연구해 왔습니다. 이분 네. 아이디를 분석해 네, 본 맞습니다. 거예요. 네. 어허. 산림 복구를 위한 이제 목적으로 심어졌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가시 때문에 천대를 받다가 이제 나중에서는 안 좋은 땅에서도 빨리 자라고 빠르게 엉켜 산림이 살아나는데 1등 공신이 된 그런 이제 나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름다운 무늬랑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가구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글을 기반으로 해서 네. 팟캐스트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댓글을 달아주신 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요. 한번 좀 연구를 해보고 왔습니다. 네. 아니 이분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답변이 아니라 상당히 나이브한 지금 그 질문 답은 안 하고 지금 문학적인 대답이었어요. 아이디 분석만 해가지고 얼버무리려는 어떤 느낌. 더 혼나겠는데요.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슬픈 아카시아님이 더 화나가지고 내 말을 왜 못 알아듣고 그래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 저희가 앞으로 네. 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할게요. 예, 예. 네.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이분의 지적 정말 저희가 수렴해야 됩니다. 예. 물론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인정하죠. 자, 그리고 정돈지님, 외신 여신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합류하셨다기에 구독과 하트를 꼭 누릅니다. 많은 분들이 문하나님이 풀어가는 이야기 들었으면 합니다. 흥하세요. 혹시 예명이 정돈지 아니세요? 직접 쓴 듯한 느낌이 초장 냄새가 네,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말라고 했는데 눈치들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어머. 제 팬들이 죄송합니다. 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셔도 예, 돼요. 저희 굉장히 솔직하게 할 말 다 하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전직의 아나운서다 보니까 지금 저를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데 네. 예, 국제정치 평론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요.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송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충성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곧 카운터펀치 팬입니다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분들도 곧 생길 겁니다. 네, 꼭 그러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좋은 글들은 저희가 소개하고 답도 드리는 시간 마련하도록 할게요.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카운터펀치 팟빵, 팟티,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카운터펀치 찾아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고 응원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카운터펀치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연내 종전선언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아래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중러일까지 입으로는 모두가 평화를 부르짖지만 머리를 굴리느라 머릿속은 지옥의 불구덩이. 대한민국에 과연 평화와 번영이 번질까? 자,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회담 일정 9월 18일부터 20일. 일단 지금 이 방송 제작되고 있는 현재 9월 18일 오후입니다. 방송은 19일에 나가죠. 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작되고 있는 오늘 18일 오전부터 TV 라디오 계속 생중계돼 있었거든요. 다들 보시고 들으셨습니까? 네. 그 2000년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저는 그 앞서 두 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고요. 약간 그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마음으로 봤다면은 이상하게 오늘은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오늘의 이 만남이 굉장히 역사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봤고요. 네. 여전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오한결 대표 그리고 이만중 과장은 한참 그 주식시장 진행되고 있을 때였었는데요. 오늘 아침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네, 보고 있었습니다. 네, 잘 봤고요. 북한의 비핵화 방안 그리고 종전선언 가장 깊이 있게 논의될 사항이죠. 이 두 가지 내용 4.27 판문점 선언문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뭐 북한이 한 약속 믿는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은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상정을 13일에 못 했었어요. 자, 문희정 우리 평론가께서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됐죠? 그 사실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나오자마자 국회 비준 얘기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4개월 동안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요. 야당의 불신 여전히 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못 믿는 야당은 딱 두 당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죠. 이 팀은 오늘 방북을 함께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적극적인 당들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방북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들의 이유는 그겁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비준을 해주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이 비준이라는 게요. 꼭 그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헌법상의 비준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라고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북 제재 완화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남북 경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분명히 우리나라의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은 정권이 바뀌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거든요. 지난 정권 때 남북 관계가 어땠었는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차원에서는 상대편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신뢰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준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지금 야당 측에서는 함께 제출한 이 비용 추계도 허술하다. 그리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도 위헌이다. 그리고 구체적 특성이 없는 이 정치적 결의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정치 선언문이지 이게 무슨 조약에 준하는 거냐라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 비준 동의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 추계가 비현실적이다는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왜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4,712억 원 규모의 비용 추계서를 덧붙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결국은 철도, 도로, 산림 우리가 계속해서 남북이 가장 시급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지적한 부분들 있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돈들인데 이 부분을 이제 필요합니다라고 같이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대북 제재가 완화된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이걸 건설하는데 이만큼이 들어간다고 누가 담보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저 경제 전문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야당의 주장. 네, 일단 지금 그 비용 추계가 비현실적이다. 이거는 사실 싸움을 위한 그런 지금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판문점 선언 약속에 대한 이행 촉구할 명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지금도 아마 문 대통령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비용 추정을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연구기관이 있고요. 다양한 가정과 추정을 통해서 경협 비용을 연구하고 이제 이런 이제 현실을 이제 알 텐데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그 통일부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에서 포함된 2007년 14 선언 합의사항 이제 적극적인 추진 사항만 보더라도 사회 간접 자본 사업에 14조 3천억이 든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통일연구원하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예상한 경협 비용 예상 이제 경협 사업 비용이 111조에서 158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연구원들끼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4년에 추산한 비용을 보면은 총 54조 정도 규모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앞서 연구원하고 발표치를 비교하게 되면 이게 뭐 두세 배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 추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기간을 거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 야당에서 얘기한 이 비용 추산의 비현실적이다. 이건 그 말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하, 얘기 자체가. 네. 제가 두 경제 전문가라고 지금 실수를 했는데 손여로 팀장까지 세 분의 경제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약간 삐치셔가지고 고개를 좀 숙이고 계신데 원래 입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삐치지 않았습니다. 그 테스 거는 좀 제발 잊으시고, 예, 뭐 단기로 추천이 아니고 저 제안한 게 아니니까요. 중장기로 드린 그러니까요, 것이고 맞아요. 이 세상에 종목 많지 네. 않습니까? 다른 종목도 준비해 오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한결 대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한 달 생활비도 오차 범위가 되게 심합니다. 이제 그냥 이건 야당이 말하고 싶은 본질은 현재 정부가 이제 내정을 더 돌보지 않고 이제 북한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실상은 이러한데 실물 경제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계속 돈을 갖다 퍼줄 생각만 하고 이따를 꼬투리 잡아서 이제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변수가 너무 많고요. 뭐 국내에서 도로가 건설된다든지 철도가 건설된다든지 해서 예측이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비용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그냥 야당이 말하는 어떤 그 위치를 점하기 위한 꼬투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야당의 그 주장 중에 사실 그 북한 신경 쓰느라 우리 자국 그 남한의 이 경제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사실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 정확한 그렇죠. 분석. 아니 예. 근데 뭐 민생 법안들 합의 안 해주고 처리 안 해준 당이 어딘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그건 또 그렇죠. 예. 예. 자, 미국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은 이제 그 북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될 것을 대비해서 최근 여러 가지 이 행동들을 하고 있죠. 네. 매티스 미 국방장관 한미 연합훈련 재개 언급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북미 관계 악화되고 비핵화 결렬되는 거 아니냐 우려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매티스 국방장관의 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6월에 그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요. 다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실시 계획의 전면 중단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군사 연습들에 대해선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심하게 호들갑을 떤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의 브리핑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북미 핵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서 재개될 수도 있고 다시 중지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 국무부의 대북 협상을 돕는 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거고 이는 앞으로 국무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반응 또는 미국의 생각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상당히 다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안에 있는 외교 안보 라인의 생각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의 생각도 다르죠. 그리고 미국 주류 언론들도 다릅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북핵 비핵화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북 강경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대화로 또는 평화체제로 풀어나가는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회의론이라든지 또는 판을 엎으려고 하는 깨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외신들이 들어올 때 보면은 여러분 항상 그 인용되는 언론사들을 잘 보시면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 트럼프 기조로 똘똘 뭉친 언론들의 얘기가 일방적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아, 대북 강경파들이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하게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네. 예.
네, 뭐 그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건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악관 성명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 시점에서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큰 돈을 쓸 이유가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재개로 단정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우리 세 분 생각 뭐 이견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티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랑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트럼프는 좀 즉흥적이라고 하면 매티스는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게 전 이제 말장난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더 중단할 계획이 없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도 없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티스 장관도 비핵화와 어떤 북한의 핵 리스트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행하던 대로 빨리 이행해라. 중국에 줄 서지 말고. 그리고 중국말 듣고 지지부진하게 굴다가는 너네 죽는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무언의 압박을 약간 주려고 한 뉘앙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이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인데 통일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와 경제 협력 재개 사이엔 연관성이 없다라고 했지만 외교부가 미국의 생각을 들고 나서 말했죠. 기름이나 발전기가 북한으로 가기 때문에 대북 제재 위반이다. 그리고 주변국 역시 연락사무소 설치가 경제협력 재개의 전 단계가 아니냐 이런 시각을 밝혔는데 진실은 뭡니까? 자, 14일 날 개성공단 안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거는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한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미국의 눈치를 좀 보느라 좀 늦게 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언문 제1조 제3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실은요, 외교 공간의 위상을 좀 살펴보면은 아마 이제 외신들 살펴보다 보면은 뭐 대사관이란 얘기도 있고 영사관이란 얘기도 있는데 연락사무소라든지 대표부 이런 표현도 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대 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연락을 할 일이 있을 때 대표부라든지 연락사무소, 상주 대표부 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경색이 되면 제일 먼저 이 연락사무소 폐쇄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팔레스타인 그 연락사무소를 폐쇄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만하고 단결을 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사실 대사관은 문을 닫았지만 서로 각 나라의 연락사무소는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문제는 항상 그겁니다. 이 남북 경협과 대북 제재가 사실은 북미 관계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남북 경협이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 그 사무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뭐 기름이 넘어가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북한에 이미 24개의 나라들이 대사관이라든지 공간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죠. 미군 유해 송환. 거기서도 비용은 미국이 됩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그 실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 실비용에 대해서는 제재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북한 경제에 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의 입장이요. 우리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딱 하기 전날 뭘 했냐면 UN 보고서가 나왔는데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서 밀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 그것도 금융, 무기, 연료 뭐 엄청나더라.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서 내가 요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 라는 식으로 안전보장 이사회까지 딱 소집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미국이 그러니까 대화로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대북 제재는 또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우리한테도 사인을 준 거죠. 함부로 제재 완화를 얘기하거나 경제 협력을 섣불리 앞서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연락사무소는 단순히 그냥
선언에 있으니까 설치를 한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라는 건 상설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그녀의 말이 떠오릅니다. 통일은 대박. 세 분의 경제 전문가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통일이 가져오는 어떤 경제적인 영향, 다시 그 용어를 쓰고 싶진 않고요. 그냥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우선 뭐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 남북 경협에 대해서 이성과 감성이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남북 경협이 북한을 퍼준다라는 개념을 보는 거는 이제 좀 이성적인 관점이고, 그다음에 북한을 도와서 이제 뭐 언젠가는 한반도 통일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좀 투자하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감성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비용에 대해서는 좀 나만이 좀 크게 좀 이제 투자를 한다고 보는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더 쪽박보다는 좀 대박 쪽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철도나 이런 것들도 단순히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다음 유럽이나 러시아 쪽으로도 좀 무역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쪽박과 대박을 굳이 고르라고 하면은 좀 대박 쪽으로 좀 긍정적 받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만중 과장.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 후에 이제 통일로 가는데, 이제 초기에는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업종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분단 국가가 하나 있었죠. 독일이었는데요. 독일이 통일을 했던 그런 이제 프로세스들을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1990년 통일 이후에 서독과 동독의 건설 시장이 짧은 기간 동안 화랑세를 보였었고요. 실제로 2년 뒤 1992년 동독의 건설업체가 통일 직전 대비 3배 이상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까지는 그 주택 건설 증가 수치가 계속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급성장했었고요. 독일의 대표 건설사들이 이제 통일한 시기에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일단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인데, 항상 버블 뒤에는 과잉 투자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트라우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침체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독 지역이, 서독이 이제 비교적으로 많이 발전돼 있던 지역이었고, 동독은 좀 낙후돼 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과잉 투자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게 막 급상승했다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느냐? 네. 이건 이제 그때 당시에 동서독의 경제력 비교, 지금 현재 북한과 한국의 경제력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89년에 이제 동서독 통일 직전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동독은 1640만 명이고 서독은 62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동독 대비 서독이 한 4배 정도 많았죠. 인구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한 지금 250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남한은 5000만 명,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비교적 동독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대비한 것도 그렇고 많다는 거죠. 인구수가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인당 소득하고 GDP 총의 무역 규모 이런 걸 보게 되면 동서독 차이보다 훨씬 많이 납니다.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그 1인당 소득을 보게 되면 그 통일 당시에 서독은 20달러였고 동독은 9달러였습니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남한은 26,200달러 정도 되고요. 북한은 1,200달러. 22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GDP도 서독이 동독 대비 8배였는데 우리나라 북한 비교하게 되면 4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서독 동독보다 뭐 부작용이 적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좀 생기는 거고요. 무역 규모는 더 차이 납니다. 147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독 서독이 그때 당시에 13배 차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남북한 차이가 동서독 차이보다 압도적으로 큰 거를 이제 보게 되면 통일 비용이 독일보다 훨씬 많이 들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서독의 GDP가 6% 정도가 이제 매년 들었었거든요. 통일 비용이. 지금 현재 추산하기로는 24%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예, 우리가 통일을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한다면 매년 남한. GDP의 24%가 통일 비용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매몰될 것이다. 투자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뭐 설명 듣고 나니까 상당히 그 좀 이해가 빨라지네요. 예? 네.
동독과 서독은 비교적 그래도 차이가 덜 난 편인데도 그렇죠. 그런 어떤 힘듦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세를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성급하게 통일을 얘기하기보다는 남과 북의 경제력 차이를 일단은 좁히는 작업부터 시급히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많은 분들이 이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네.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빨리 통일하는 게 큰일 납니다. 우리 감당 네. 못해요. 좋은 일은 아니다. 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력이 감당을 못합니다. 네, 예. 오한결 대표. 근데 이게 통일도 문제가 많고 들어가는 자금이 상당한데 통일이 안 돼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기술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남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하고 어떤 그 기술력을 알려주는 건 남한이 될 텐데 실제로 시공사가 남한이 될 수 있는지도 아직 의문이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싼 북한 인력을 쓸 거지 남한 인력을 쓸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투자된 자금이 다시 남한에 있는 회사들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거는 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 차원에서도 그 순환이 될 수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게 북한의 이익만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통일이 되지 않은 경협 협력 면에서는 북한에겐 대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 인구의 GDP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북한 자체가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면 통일보다는 협력을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당장에는 남한이 손해를 보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력만 또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일이다. 자, 지난 12일에 이낙연 총리가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4.27 때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 구두 또는 문서 합의였다면 이제는 행동 또는 행동 계획이 나와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총리가 얘기할 정도면 어떻게 뭐 좀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사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고요. 원래 실무진들이 이미 다 하는 물밑에서 거예요? 네. 어느 정도는 다 합의를 도출해낸 상황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정상들이 만나는 모습을 연출을 해내는데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아하. 역사적 사건을 또 남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수석 협상가라는 얘기도 하고 운전자, 뭐 중재자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요. 네. 예. 이제 대통령의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북한과 관련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는 믿음 아래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남북 또 북미 합의의 진도를 내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 누구도 판을 깰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다진 건데요. 자, 지금부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주류 언론과 대북 강경파들은 여전히 대화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 내려는 정책에 대해서 회의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라는 평가와 또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과도 챙기고 또 이 대북 강경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절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북핵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던 터라 미국의 체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벽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서 국제사회에 여전히 건재한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 또 핵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입장을 볼까요? 일단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경제도 어느 정도 발전해서 실질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시진핑이 이 동방 경제 포럼에서 그 얘기를 했죠. 어차피 이 당사자들은 남북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빠질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는 모양새였다면 여기서는 슬며시 중국이 빠져주겠다면서 트럼프의 입지를 넓혀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으로부터 북한 관리 잘하라면서 매일 조인트 가 있는 것도 신문낼 정도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북한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와 더불어서 유엔에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제재 완화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어차피 핵을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미국이 다시 퇴보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후 조치들을 담보해 주기만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경제 발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부터 5개년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예. 자,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경제적 협력과 제재 완화도 물꼬를 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 보고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모양새인데도 왜 경제인들과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다 끌고 방북을 한 걸까? 그러니까 왜 갔냐라고 자꾸 오늘 기자들도 이 부분을 질문을 하고 외신 쪽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제 협력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다지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32년 하계 올림픽과 2034년 월드컵을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지난달 32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인정받아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올림픽 금장 훈장을 수여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네.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을 세계 무대로 끌어내는 불가역적인 선언이 될 거란 얘기인데요. 그냥 뭐 스포츠 차원의 이렇게 뭐 단일팀을 구성한다거나 협력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하지만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있죠. 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 올림픽이나 공동 월드컵을 추진하게 되면 북한에 당연히 그 인프라를 깔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로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좀 거론하고자 그 각 부의 장관들을 대동한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큰 그림 아래에서 끌고 간 거지 막연히 뭐 네. 시그널을 주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그래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요 얘기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회담이 문재인 정부 바람대로 됐을 때 중국, 러시아, 일본은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 내지는 손해를 보게 될까요? 오한결 대표? 일단 간단하게는 중국은 이제 이전부터 북한과 교류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지원을 될 거라 해서 광업권 같은 이제 경제적인 이점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회로 북한이 더 개방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독점적 지위가 좀 아쉬워질 수 있고요. 손해 보는군요. 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철도 연결이나 부동항, 얼지 않은 항구죠. 사용으로 물류 쪽에서 이제 큰 이득을 좀 볼 수 있고요. 가스관 연결을 통해서도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는 직접적인 경제 효용성은 크지 않지만 다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되거나 제거된다는 점은 이제 일본에 있어서도 크게 반길 만한 일이죠. 네. 다른 분들 뭐 덧붙이실 얘기 있으십니까? 네, 이제 바로 어제 그 남북 정상회담 정식 의제로 북한 비핵화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채택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논의가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재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의 제재 이제 상황으로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진행을 할 수 없고 그 개성공단조차도 이제 재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 가스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국의 천연가스를 한 번도에 수출하는 가스관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명확한 이해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의 국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로를 내주는 그 이제 수익이 연간 2,200억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세 국가 중에 실질적으로 바로 단기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러시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 18일입니다. 내일 19일, 20일까지 이제 회담이 이어질 텐데 어떤 결과들이 도출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약간씩 의견이 엇갈리곤 있는데 자, 1부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우리 남한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지 우리 문희정 전문가의 이야기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만중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인적 문화적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훨씬 더 넓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무엇보다 저는 공동 연락 사무소도 설치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이상 가족들 상봉을 위한 상설화 네. 예,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도 많이 참 안타까웠죠. 화면 보면서 좀 더 길게 좀 더 네. 많은 분들이 좀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 부분.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적 교류 그러니까 경제적 교류만 사실은 그동안은 앞세웠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부분이 막혔다면은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와 관련돼서 정말 상설화시키고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약속들을 좀 많이 하고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1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한이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계속해서 2부 남북 관계 훈풍의 돛달 기업으로 넘어갑니다.